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임마누엘 칸트 철학의 모든 체계를 총괄 집성을 하고, 그리고 칸트 철학의 이제 시작과 결론을 우리가 이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이제 우리가 왜 칸트 철학을 했는지, 그 목적도, 그리고 철학을 하고 있는 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지, 그리고 철학의 어떤 효용, 쓸모 있는 것과 그다음에 한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철학을 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그리고 오늘의 제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학습 목표는, 칸트 철학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 진리는 무엇인가, 이것에 우리가 다가가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칸트 철학, 우리가 지금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이 철학은 하나의 배죠, 배. 하나의 철학은 배고, 이 철학을 우리가 타고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진실, 뭔가 어떤 진리의 어떠한 곳으로 우리가 가는 하나의 철학은 도구일 뿐이지 철학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철학은 하나의 도구요, 진실과 진리, 어떤 뭔가의 어떤 실체가 이 어떤 우리의 목적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어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다가가야지, 이 철학 자체가 우리의 어떤 목적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칸트 철학에 너무 목매이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진리에 더 다가갈 수 있는지, 이것을 봐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칸트의 철학의 어떤 사유의 시작도 그랬듯이, 우리도 이제 결국 사람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서 그러면 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그 무엇은,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신체적인, 의학에서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정신적이든 이 물질적이든 이 신체적이든 그걸 다 통괄해서 말하는 거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사유하냐면, 이 모든 만물, 자연 그 전체겠죠. 그 전체는 어떻게 시작하였고 어떤 법칙으로 존재하는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이제 인식의 범위가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조금 이제 도표로, 제가 저번에도 했듯이 도표로 간단하게 정리하는 게 이제 또 제 조그만한 어떤 제 취미 생활이죠. 그래서 이걸 도표로 보면, 인간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려보면, 인간은 첫 번째 1단계는 저는 이걸 1단계로 보는데, 1단계는 몸이 갖고 있는 감성이죠. 몸이 몸이 담당하고 있는 감성이다. 이 감성은 결국 감각을 말한다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 감각은 결국 그 오감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사람은 몸을 통해서 감각할 수 있고, 그것은 외부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몸을 통해서 우리는 몸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뭔가 욕구할 수 있는 능력도 이 몸을 통해서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어떤 감정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이 감정 영역이 또 다른 말로는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칸트는 보고 있는데, 이 결국 이제 이 몸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지성 능력을 이어주는 하나의 시면을 이어주는 하나의 다리 역할이 판단이다, 이렇게 봤다겠죠. 판단력 비판을 제가 때 설명하면서, 그래서 판단은 이 가운데쯤 끼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생각하는 능력, 지성하는 능력으로 5성과 2성이 갖고 있고 또 그 위에 의지까지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좀 이 칸트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동양 철학까지 해가지고 조금 이것을 종합적으로 완성을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또 용어들이 많이 이렇게 크로스 되면서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잘 들어보시면 그걸 종합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철학하는 사람은 진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다양한 어떤 만나는 이런 단어들을 종합할 수 있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는 오늘 그걸 다 저의 능력 안에서 종합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몸을 통해서 경험을 받아들이는 감성을 갖고 있지만 또 몸 때문에 사람은 욕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욕구하는 능력 때문에 또 그 동양에서는 이것 때문에 괴롭다, 고통스럽다 라고 보는 견해가 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감정에 인해서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쾌와 불쾌가 있다. 칸트는 이렇게 이제 말했죠. 예, 근데 이제 이 감정이 이 쾌와 불쾌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결국 나중에 보면 이 감정이 은 나중에 보면 제가 이제 또 이것을 이쪽으로 보면 이쪽 보면 이 감정까지 갖고 있는 것은 동물. 그러니까 동물도 이 감정은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강아지나 이렇게 뭐 이렇게 반려견 같이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소를 키웠는데 소, 뭐 돼지, 강아지, 뭐 별걸 다 키워봤는데 이 동물들도 감정이 있어요. 자기를 화나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나 뭐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이것을 다 어떤 감정 판단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봤다는 거죠. 이제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은 이제 생각하는 능력인데 그것은 인식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봤죠. 그래서 인간은 결국 몸, 감성, 감정, 지성 이렇게 이것을 종합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이 경험을 통해서 감성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사유하는 능력은 이것은 결국 어떤 선천적인 원리가 있느냐. 이 각각의 이 세 개의 체계는 이 세계를 돌아가게 하는 선천적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이 칸트는 이 경험을 받아들이는 감성은 이 합법칙적이다라는 어떤 선천적 원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면 자연 세계잖아요. 이 자연은 분명히 이 자연의 각각의 개별자는 결국 어떠한 이 자연의 하나의 부속물인데 결국 이것도 결국 하나의 이 법칙이 한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이 경험하고 인식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법칙적인 원리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판단하는 능력은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판단하는 능력은 한 목적성의 원리를 갖고 있다. 이 말은 이제 이게 한 목적성의 원리라는 것이 어디서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결국 지성의 영역에서 생각하는데 그 지성의 영역을 끌어들여서 무엇을 보냐면 이 자연 세계를 본다. 그래서 이 자연 세계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이 생겨나게 될 때 그 하게 만든 이것이 생겨났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생겨났을 때 그것이 생겨나는 어떤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 생산자예요. 생산자. 이거는 어떤 원인의 결과물이잖아요.
근데 이 어떤 생산자는 이 결과물을 그냥 생산하지 않는다. 쓸데없는 걸 만들지 않는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이 생각이죠. 예, 그래서 쓸데없는 걸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생산자, 이 원인은 자기의 어떤 뭔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에 의해서 이것을 결과물로서 무엇인가 하나를 더 만들었기 때문에 이 결과물은 목적인을 갖는다는 목적하는 뭔가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목적인을 갖는다. 그래서 이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일단은 이 법칙이라기보다는 법칙이라기보다는 보이는 법칙이보다는 그 내면의 법칙. 그것은 어떤 지성의 영역으로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다.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인식해 간다는 거예요. 인식해 간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성의 영역에 보면 이것은 한 목적적인 원리, 얘가 있다라고 이제 봤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연결해 보면 이 이게 세상 자연 전체 만물을 보면 지성할 수 있는 영역은 결국 사람이고요. 감정까지 갖고 있는 것은 동물이고, 그냥 생존을 위해서 여기 보면 몸의 생존을 위해서 만 존재하는 것은 이제 그냥 뭐 식물들, 그 다음에 뭐 식물 이하의 어떤 하등 동물, 그래서 상중하로 이렇게 나눠보면 좀 더 간편하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도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을 동양에서는 이느에지라고 했고 이느에지를 결국 사람 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리라 이렇게 동양에서는 말했어요. 그리고 그 이느에지 리의 법칙에 의해서 사람이 이 몸을 갖고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과 감정이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칠정이라고 했고 이것을 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와 기는 분리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와 기는 함께 있다라는 입장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칸트는 여기에서 이제 한 목적적인 원리를 통해서 또 세상을 다시 한번 인식을 이제 해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디까지 이제 가게 되냐면 이 자연 전체 이걸 한번 그려볼까? 자연 전체가 이렇게 있겠잖아요. 뭐 자연 뭐 전체 뭐 자연 전체에는 당연히 무엇이 포함되어 있겠냐면 뭐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뭐 동식물 뭐 광물 그러니까 뭐 무기물 무기물 뭐 그러겠죠. 뭐 무기물 위에는 뭐 유기체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부분적인 것들이 합쳐져서 결국 자연 전체를 이루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건 전체요, 이건 부분인데 생성하는 순서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자연 전체는 결국 하나의 부분의 합이잖아요. 이런 부분의 합이에요. 그러면 이 자연 전체가 이 부분을 낳았는지, 이 부분들이 모여서 전체를 낳았는지, 이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의 가정을 살펴보면 자연이라는 것이 부분을 낳았다면 이 부분이라는 것은 전체를 위해서 전체 갖고 있는 목적을 위해서 기능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 자기가 스스로 자기 생성을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뭔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떠한 원인자는 목적을 가지고 얘를 낳았기 때문에 이 목적
그러니까 한 목적적인 원리로 이것을 이제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바라본다면 이 모든 부분은 쓸데없는 부분은 없다라는 것이 이제 대전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의 신체를 이제 보게요. 뭐 사람의 뭐 이렇게 신체를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의 신체 중에 이 쓸데없는, 예를 들어서 손톱이라고 보거든요. 손톱. 이 손톱이 쓸데없진 않잖아요. 결국 이 손톱은 다 기능하고 있어요. 기능. 그러면은 이 몸이라는 전체의 이 기능은 이 전체를 기능을 돕는, 전체의 어떤 목적을 돕는 하나의 기능으로서 존재하더라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을 자연으로 보면 이 부분들은 자연의 손톱이나 발톱과도 같잖아요. 자연이 만약에 사람 신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러한 이 자연 전체가 다시 하나의 부분이라면 이 자연 그 전에는 자연의 이 어떤 이런 법칙을 낳고 이 법칙에 의해서 이게 법칙에 의해서 존재하고 이것이 운영 운용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고 이런 어떤 것들이 있다면 이 자연 전체는 스스로 자신을 생성했는가? 이 원인자는 자기 원인적인가? 안 그렇다면 이 자연 자체도 그 전에 이 자연을 낳게 하는 원인자가 있는가? 자가 있는가를 칸트가 이 또 고민을 해봤다 이 말이죠. 네, 칸트가 고민해봤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한계를 이제 느낀다 이 말이죠. 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법칙들을 이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신체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이 법칙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각각의 특수가 이렇게 막 있을 거 아니에요. 특수를 종합해서 하나의 법칙을 만들어요. 하나의 법칙을 만들어서 이 법칙을 적용해서 다시 특수를 봐요. 이런 어떤 것이 인간의 활동이겠죠. 이것이 그러니까 일단 특수를 보지만 특수를 통해서 결국 법칙을 발견해요. 이것이 인간의 순서예요. 그런데 더 생각을 해보면 결국 법칙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특수를 먼저 보고 법칙을 발견하지만 결국 보면 특수가 있기 전에 법칙이 먼저였다는 거죠. 법칙이. 그러지 않겠어요? 법칙이 먼저 있었으니까 결국 우리는 특수들을 통해서 법칙을 발견한 거였겠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이 자연의 모든 전체는 하나의 법칙을 통해서 이것이 움직여 간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물리학에서도 이것을 발견하려고 지금까지 노력하는 거잖아요. 뭐 만류인력의 법칙이라든지 뭐 물리학 1법칙, 2법, 3법칙 이런 것도 결국 먼저 그 법칙이 있었고 물리학자들은 각각의 개별적인 어떤 사안들을 보면서 결국 하나의 법칙으로 이것을 통일해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것은 인간의 순서이고 법칙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 이 물리학자나 이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사유겠죠. 그러면 이 법칙은 자연이 있기 전에 있었는가, 있고 나서 생겼는가는 생각해 볼 또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의 철학자들은 결국 이 자연이라는 것은 그 원인자라고 하는 하나의 법칙의 스스로 생성한 자, 그러니까 자생적 존재.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자존자라고 하는데 결국 이것이 이제 신이죠. 스스로 존재할 수 있고 스스로 이 법칙을 스스로
생성하게 하는 자까지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철학을 하다 보면 결국 인간의 능력은 결국 경험을 통해서만 사유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았던 법을 발견해 가는 수밖에 없지만 이제 신학적인 어떤 측면까지 이 인간의 이 인식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선 밑으로는 이제 어떤 물리적 세계, 물리적 세계라면 여기는 초월적 세계죠. 초월적 세계. 예, 어떤 다른 말로는 이게 영의 세계죠. 물리적 세계는 예, 육체적, 육체를 갖고 있는 육체적 세계. 그래서 이제 신학으로 가면 결국 이 온인자까지 생각을 해보면서 온인자의 입장에서 이 물리학적, 이 물리적, 육체적 이 법칙까지 이게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영역은 여기까지만 되지만 신의 영역은 결국 이 모든 법칙을 통해서 원래의 법칙을 설립한 자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